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계엄령 관련 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즉각적으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 또 송영무 장관 입장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대통령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자, 어제가 특별수사단 공식 활동 첫날인데다 인도 순방 중에 이 수사 지휘한 지 6일 만에 다시 직접 문건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례적이죠.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엄정히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한 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모든 문건을 다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이제 그 해당되는 곳까지 다 일일이 명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방부, 기무사, 수도방위 사령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해서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이 엄중하고 이 철저한 어떤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기무사 개혁을 넘어서서 군 개혁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이 단순히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그냥 만들었다가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실행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는 뭐 정치적 배경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요 국정원과 검찰, 경찰처럼 군에 대한 적폐청산 도구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뭐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건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나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가 모두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관련 모든 문건을 다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두 번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순방 중에 그 독립수사단을 설치해서 수사라고 명령할 때까지도 그렇죠. 청와대나 대통령은 관련 문건을 다 확인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관련 문건이라는 게 모으는데 무슨 그렇게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송영무 장관이 지금 대통령님 명령이다 이러면서 즉각 제출하라 그랬는데 대통령님 명령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명령이라도 하루면은 다 아마 문서가 모일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군이라는 게 그런 조직 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에서 긴급 명령을 할 때까지도 청와대는 사건의 전모를 나름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 일단 대통령이 그런 관련 문건을 다 모아서 본다고 칩시다. 아무리 법률가 출신이지만 이건 수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이 문건에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계획에서 끝났는지 비상대비용 문건이었는지 실행까지 하려고 했는지는 정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지금 설치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모이는 그 모든 문건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갈 게 아니라 수사단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단에서 이게 위법성이 있다 없다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데 어디까지는 문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 모든 문건을 보려고 했다면 먼저 보고 지시했어야 됐고 이미 독립수사기관까지 출범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모든 문건을 다 보겠다고 지시한 것도 시점상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수사단이 해야 될 일을 대통령이 하겠다고 나선 꼴이 되어서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 설사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여기에 무슨 군 적폐 청산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적폐 청산이 있으면 해야죠. 적폐 있으면 청산해야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적폐와 조사와 이런 것들을 막 뒤섞어 놓으니까 불필요하게 의혹만 갖고 증폭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문건을 보고해라 했는데 문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웃겨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어떤 물건의 뭐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요 이 사건은 어떤 정치적 배경이라든가 뭐 적폐를 위한 수단 뭐 이렇게 안이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 보거든요. 왜 그럼 대통령이 이 부쩍이 나서는 모습이 부각이 되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예민하게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것 저는 오히려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 드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건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설계에 지나지 않았느냐. 설계에 지나도 왜 수사를 해야 되냐면 그건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니죠. 뭐 심각한 사태를 고려해서 그러이러한 문건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일각에 있거든요. 어떻게 기무사에서 그런 걸 만들어갖고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생각 자체가 지금 2017년에 있을 수 저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수사를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기무사가 뭡니까? 아무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직보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어리숙하게 판단해가지고 이건 자기의 직무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아주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의 회의 내지는 뭔가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반역죄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이제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럼 대통령이 독립수사를 정해져 놓고 왜 자꾸 그 무슨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느냐. 저는 그런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수사단한테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라. 이건 대통령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다. 제대로 수사를 한 거지 내한테 유리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미수에 지났고 설계에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김무사 전 사령관이 이건 내가 설계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요 두부 자르듯이 말할 수 없다, 뭐 회색 지대가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 4월 30일로 드러났습니다. 송영무 장관 4월 30일 뭐 구두 보고긴 하지만 청와대 회의에서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한 자리, 그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자, 그 당시 청와대는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양새를 봐서는 그렇고요. 4월 30일 날 회의는 이제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그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가를 했고 15페이지 분량의 이제 기무사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그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계엄령 그 문건 그 제목이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이제 서로 좀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국방부에서는 그날 4월 30일 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다양한 어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에 하나로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크게 아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보고서 자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엄령 문건이라고 통칭되는 그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자체도 거기에는 없었다라고 지금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송영무 장관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도 같은 문건을 미리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문건에서 국방부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고 그걸 보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로 그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지는 확실히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의 기무사 개혁 관련 문건. 네, 뭐 어쨌든 기무사 관련 계엄령 무슨 검토 문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뭐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받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전두환 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다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그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진보운동의 핵심적 리더들이에요. 계엄의 괴짜만 봐도 아마 자다가 깜짝 일어날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무사 개혁을 위한 문건 논의 중에 기무사가 뭐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문건도 있다라고 보고가 됐다면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정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갔거나 아니면 심각한 판단 오류죠.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에요, 이것은. 자, 뭐 심각한 판단 오류일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길게 했나 보죠. 지금 이제 송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무사가 왜 그걸 설계했지, 문건이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심각한 게 생각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송 장관이 문제고 방금 이야기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은 의외로 무뎠다. 인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그래서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걸로 사전 차단하지 못한 것들은 어쩌면은 뭐 그만두라까지는 갈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에 있어서 청와대에 있던 그 실장과 수석으로서 책임은 굉장히 이번에 컸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과연 특별수사단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자, 김병준 교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성태 권한대행 얘기 잠시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핵심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 됐다는 말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투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자기 혁신인 만큼 이 핵심 비대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김병준 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엔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4명의 비대위원장 후보들을 놓고 의원들 대상으로 이제 선호도 조사를 또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제 김병준 후보였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이 김병준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내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쇄신의 대수술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33일이 헤맸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신 김병준 비대위원장 보수 진영을 구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지 그래도 힘을 받고 구출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박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나와서 자유한국당이 잘 되려면 뭐 독수리 같이 새롭게 부리를 만들고 발톱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만약에 망가져 있으면 발톱이 날카로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김병준 교수죠. 덕담을 좀 해주고 싶은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주 뭐 친박과 비박 또는 뭐 지금 비대위원장도 관리형이 돼야 되느냐 정권파가 돼야 되느냐 두 계파가 계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안에 빠져가지고 고군분투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비대위원장한테는 공천 갖고 협박할 것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당을 확실하게 바꾸겠느냐라는 비판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아마 그렇게 발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보수 진영을 완전히 해쳐 모여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이지만 어쩌면 큰 의미에서 번보수 야권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하나의 깃발을 두고 먼저 달려갈 경우 그래서 바른미래당마저도 여기에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그래서 야권발 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발 야권 정계 개편을 시도했을 경우는 어쩌면 그 깃발 아래 보수 야권이 뭐 이때는 친박 비박 혹은 뭐 바른미래당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야 빨리 모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끌고 가고 그러한 것을 보수권 또 국민들로부터 아 저런 야당이 좀 나올 만하다라는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받아가는 모습 그런 식으로 부름 이후에서 밑에서 막 이전 투구할 게 아니라 갔을 경우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수리가 아니라 이 텃세 자기 땅에서 막 사는 뭐 자기 영역만 뭐 고집 부리는 텃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철새라고 별로 싫어하지만 용감한 철새 제3지대로 날아가는 용감한 철새로 야권의 그 의원들을 길을 들이면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뭐 그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성공하려면 시간과 힘이 필요할 텐데 이 기간과 권한을 당에서 충분히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문제죠. 그 돌고 돌아서 결국 김병준 교수로 왔는데 뭐 사실은 그동안 뭐 100여 명 넘는 자천 타천 인사들 중에서는 지금 한국당 비대위를 맡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로 제일 잘 갖춰진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김병준 비대위로 갈 거였으면 지난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돌고 돌아서 온갖 내용과 추태를 보이면서 했어야 됐나. 물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렇게 그 고통 끝에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했으니까 정말 힘이 좀 실릴 거다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처음부터 잘 모양 갖춰서 이렇게 추대하는 것이 조금 더 당 혁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너무 큰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인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 총선 공천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적 혁신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주기는 어려운 비대위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욕심 안 부리는 것이 좋겠다. 이를테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내가 나타나서 그 무너진 보수 야권을 완전히 재편해서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현실 정치 벽에 바로 부딪히게 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자존심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벽이 나타나면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기득적 질서와 정면 싸움을 해서 이기면 좋은데 지면 혁신은 혁신대로 망가지고 김병준 교수는 그 김병준 교수대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점에서 지금 보수가 처해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누구 한 사람의 무슨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다져가서 어느 순간 국민들이 등 돌렸던 마음을 다시 내고 손잡아주고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는 기나긴 혁신의 과정이다. 그 출발점에서 출발만 제대로 시켜도 역사적 그 역할은 다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현실주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비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자, 국회에서 뭐 이해 안 되는 일이 뭐 한두 건은 아닙니다만 이 상임위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의원이 이제 법사위로 갔다든지 아니면 뭐 사학비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이 교육위원 쪽으로 이 상임위가 배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특검이 드루킹 측의 자료 은닉처로 추정되는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압수수색 직전까지 경공모 회원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제2의 아지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특검팀 수사관들이 선반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끄집어냅니다. 165제곱미터 컨테이너 창고를 가득 메운 이삿짐 박스는
경고모 회원들이 지난달 중순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임명 직후 옮겨진 이삿짐 가운데 유의미한 전자기기가 있다는 경공모 진술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데스크탑 PC 8대와 노트북 5대, 경공모 회원 닉네임이 기재된 유심카드 8개 등 압수물 총 49점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창고는 주로 인근 파주 출판단지의 재고 보관 용도로 쓰였지만 경고모 측이 짐을 옮긴 후 매일 두서너 명이 출근하다시피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문이 열려 있거나 뭐 사람이 있거나 그래야 되지. 많이 있었죠. 사람이 좀 출근을 하고 그래. 고생하고 있어. 한두 정도. 또 창고에 인터넷 회선까지 연결해 사실상 제2의 아지트로 활용해온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산체에 있는 물건을 다 옮겼다 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고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 경고모 회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하신 거예요?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허익범 특검팀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창고를 압수수색을 해서 49점 의미가 있는 물품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자, 김병기 의원 관해서도 또 새로운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날 드루킹 김 씨가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대선 전에도 2차례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한 4월 중순부터 첫 번째로 보냈고, 그때는 주로 이제 경공모가 어떤 단체인지 등등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고요. 두 번째 보냈을 때는 이제 온라인 정보 보고라고 해서 자신들의 활동 같은 것들을 또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그런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 김 씨곤 경공모건 간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고요. 하지만 김 의원의 SNS에 이제 경인선 회원들과 찍은 그 사진 2장, 그 당시 이제 순회 경선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걸 올린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과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창고 크기를 봤을 때 사실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금 흐름이나 허익범 특검팀에서 잘 수사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